MOS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즉 모스펫 소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모스펫 소자는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데 크게 3터미널 소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3터미널은 각각 소스, 드레인, 게이트라고 명칭으로 불리고 있고요. 소스는 캐리어를 공급하는 곳, 드레인은 캐리어를 모으는 곳, 그리고 게이트는 캐리어 플로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N타입 모스펫과 P타입 모스펫의 그림이 있죠. N타입 모스펫의 경우에는 N 영역과 N 영역이 아니죠. 소스와 드레인 영역이 N타입으로 도핑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여기 옥사이드와 세미컨덕터 계면 사이에 어떤 채널이 생성됐다, 안 생성됐다, 이렇게 하는 소재입니다. 이와 반해서 B타입 모스펫의 경우에는 소스와 드레인이 P타입으로 도핑이 된 소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은 모스펫이 4단자로 나옵니다. 마지막 한 단자는 바디라고 해서 주로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를 조절할 때 활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킷 심볼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각각 드레인, 소스, 게이트를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N채널 모스펫, 왼쪽에 있는 그림이죠. 이 소자의 경우에는 채널에 있는 캐리어들, 즉 일렉트론이 되겠죠. 왜냐하면 소스와 드레인이 일렉트론이니까요. 그래서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흐르는 캐리어는 일렉트론이 되는 거고, N채널 모스펫에서는. 그리고 VDS, 드레인과 소스의 전압은 포지티브가 돼야 합니다. 자, 그리고 P채널 모스펫의 경우에는 채널러를 통해 흐르는 캐리어가 홀이죠. 왜냐하면 소스 드레인도 홀로 도핑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홀은 지금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 VDS가 네거티브 전압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스펫 동작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죠. 모스펫의 동작은 쉽게 말해서 수도꼭지를 통해서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수압이 들어오고 수류가 있다고 하죠. 이때 어떤 스위치를 눌러주면 물이 여기서 열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일명 뭐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모스펫도 똑같습니다. 모스펫은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캐리어가 이동을 하죠. 그래서 바이어스를 만약에 가해주면 계속 어떤 수압이 걸려있는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게이트 쪽에 전압을 조절해서 문을 열어준다. 그러면 아까 말한 물들이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모스펫은 이런 구동 원리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결국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입력으로 동작하는 부분, 즉 게이트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모스 캐패시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스펫 소자의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아까 소스와 드레인, 게이트 부분의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 지금 모스펫 소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 전압, 각각이 어떤 경우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드레인 전압이 어떤 경우인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게이트 전압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잘 보시면 소스와 드레인이 일렉트론을 제공하는 N타입 세미컨덕터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색칠된 영역들이 보이죠. 자, 이 영역은 무슨 영역일까요?
이 영역은 무슨 영역일까요? 자, 이 영역은 디플리션 영역입니다. 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딱 떼놓고 보면 PN 접합 다이오드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P고 N,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해도 어디에 있나요? 공핑 영역이 형성이 이렇게 쭉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옥사이드 밑에 세마이컨덕터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레솔드 볼트 전압보다 여기에 가해지는 전압이 더 작기 때문이죠. 자, 이 상태에서 게이트 전압을 스레솔드 볼테이지보다 더 크게 만들어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요 밑에 영역에도 디플리션 영역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리고 이 VTH보다 큰 전압을 가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인버전 레이어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버전 레이어는 소스와 드레인으로 캐리어, 즉 여기서는 N타입 소자니까 일렉트론이 되겠죠. 일렉트론이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의 역할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여기 수저물통 두 개가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 이게 어떤 관을 다는 거죠. 만약에 채널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물이 흐르지 않는 거고 채널이 형성되면 물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 게이트 단자의 역할은 이런 수문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드레인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상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채널이 형성됐을 때 그리고 채널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드레인 단자에 전압을 가해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쉽게 말해서 소스와 드레인이 물 수조라고 보면 되겠는데 일단 채널이 형성됐을 때는 이 둘 사이에 뭔가 흐를 수 있는 관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드레인 전압을 가해준다. 그럴 경우에 이 기울기, 높낮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높낮이가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를 하면 여기에 담겨있던 수조에 있던 물이 여기로 이렇게 쭉 흐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드레인은 흐르는 전류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원래 채널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드레인에 의해서 수조의 위치가 변하더라도 물이 아예 흐르지 않죠. 그래서 채널이 없이 소자가 꺼진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게이트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게이트 전압이 쇠솔드 볼테이지 이상일 때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소스, 여기가 소스네요. 소스 드레인이 있고 여기 지금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더 큰 전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채널 인버전 레이어가 이렇게 탁 생성이 되어 있죠. 만약에 P타입 세마이컨덕터면 여기에 일렉트론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소스는 그라운드고 드레인의 전압을 증가시킬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드레인 전압이 증가하면 커런트, 즉 드레인 커런트는 리니어하게 증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드레인 전압이 조금 더 높아진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정기적으로는 흐르는 전류가 여전히 리니어하게 증가를 합니다. 근데 채널에 변화가 생기죠. 왜냐하면 이 드레인 단의 전압이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게이트와 이쪽 단자 사이에 전압이 문턱 전압과 굉장히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여기의 전압과 이 전압 사이의 차이가 문턱 전압보다 훨씬 큰 게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이쪽 소스 쪽은 그라운드고 원래 VGS가 VTH보다 컸기 때문에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요 영역에서 점점 이제 커런트가 점점 감소를 하죠. 그 이유는 요 드레인 전압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요 채널의 엣지 부분, 즉 드레인 엣지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드레인 엣지 부분의 채널이 점점 얇아져서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런트가 이렇게 쭉 감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특정 세츄레이션 전압 이상의 드레인 전압이 걸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채널 부분이 이쪽에 아예 형성이 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드리프트에 의해서 전류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 드레인 전압이 증가하더라도 더 이상 드레인 전류는 증가를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가집니다. 자, 쉽게 PN 다이오드 접합에서 우리가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해줬을 때 리버스 커런트가 일정하게 흐르는 거가 기억이 나시나요?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원래 채널이 존재했는데 드레인 전압이 점점 커질수록 이 드레인 쪽에 채널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더니 결국에는 채널이 거의 없어지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더 증가시키면 드레인 쪽 영역의 채널이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이 부분에 캐리어가 이동하기 때문에 전류가 VD, 즉 드레인 전압이 증가하더라도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역을 세츄레이션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커런트가 이렇게 일정한 영역이고요. 그래서 드레인 터미널에 옥사이드를 가로지르는 포텐셜 드랍이 VTH랑 같을 때 우리는 드레인 영역에 진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 드레인 쪽에 끝쪽의 포텐셜이라고 해야 되나요? 컨덕턴스가 포텐셜 아니면 컨덕턴스죠. 컨덕턴스가 제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전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상태. 이렇게 됐을 때 이쪽 끝단, 이쪽에서의 컨덕턴스가 더 이상 증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잘못 말했네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VGS 마이너스 VDS 세츄레이션 이 VDH랑 같아진다고 했죠. 이 영역에서 결국엔 VDS 세츄레이션 값은 VGS-VTH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게이트 전압과 문턱 전압의 결과에 따라서 세츄레이션 되는 드레인 전압이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모스펫의 IV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드레인 전압이 X축이고 Y축이 드레인 커런트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드레인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처음에는 리니어하게 드레인 커런트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리니어 리전이라고 부르고요. 그 특정 바이어스, 즉 VDS 세츄레이션, 즉 세츄레이션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포인트부터는 드레인 전압이 변화가 되더라도 어떻게 되나요? 커런트가 일정하다고 했죠.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가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실제로는 기울기가 나타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거는 뒤에서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세츄레이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이 포인트들은 각각 아까 앞에서 VGS-VTH라고 했죠. 즉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이트 전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VDS 세츄레이션 전압값이 지금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요 리니어 영역에서 드레인 커런트는 이러한 수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들 전자회로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세츄레이션 영역에 들어가면 이렇게 VD 세츄레이션이라고 해서 특정 상수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드레인 전류랑 상관없이 이 전류 값이 일정해야 되죠.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실제 측정된 값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아까 소스 드레인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옥사이드가 있고 여기 게이트가 있을 때 여기에 게이트 전압이 일정하게 가해진다고 하죠. 문턱 전압보다 큰 전압이 가해진다는 가정하에 여기 드레인 전압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면 채널이 있을 때 VD 세츄레이션 포인트에서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드레인 전압이 점점 더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영역들이 나타난다고 했죠. 이렇게 채널이 없는 부분이 형성이 된다고 했고 이때 커런트는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흐른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잘 봐야 될 게 지금 여기 LW가 있죠. 그런데 여기 L은 이 사이의 채널 길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채널 위스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채널 길이가 지금 줄어든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커런트가 여기가 줄어드니까 전체 커런트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VDS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커런트도 점점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하고 수식을 또 변형해 줘가지고 반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까지는 얘기를 하진 않겠고요. 자, 다음으로 오른쪽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오른쪽 그래프는 X축이 게이트 전압이죠. 그리고 Y축이 드레인 커런트고요. 그래서 특정한 드레인 소스 전압이 가해진 상태에서 게이트 전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드레인 커런트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죠. 자, 처음에는 VGS가 증가하더라도 드레인 커런트가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이트 아래의 서브스트레이트 영역에 채널 영역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커런트를 많이 흘려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문턱 전압 이상이 되면 채널이 형성되고 커런트가 흐르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VGS가 점점 더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 채널의 인버전 레이어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죠. 두꺼워진다는 것은 컨덕턴스가 감소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류가 점점점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점점 리니어하게 증가를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모스펫 타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무조건 모스펫 타입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N타입 모스펫 그리고 P타입 모스펫 이렇게 구별을 했었죠. N타입 모스펫은 N타입의 채널이 형성되는 모스펫이었고 P타입 채널이 형성되는 모스펫은 P타입 모스펫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더 세분화해서 지금 분류를 해놨죠.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기 회로 기호를 보면 지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회로 기호와 좀 다른 점들이 있죠. 그건 바로 바디라고 하는 터미널이 하나씩 더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학습을 하진 않았는데 실제 반도체 필드에서 사용하는 FET는 이렇게 4개의 단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가 하는 역할은 쉽게 말하면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라고 하죠. 우리가 말했던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를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인핸스먼트 모드 그리고 디플리션 모드라고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인핸스먼트 모드의 오스펫은 노멀리 오프 소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게이트의 바이어스를 0V를 가해줬을 때 지금 채널이 형성되지가 않죠. 그러면 오프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0V를 가해줬을 때
오프된 소자를 인핸스먼트 모드 소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와 반대로 평소에 바이어스를 이제 0V를 가해줬는데 채널이 형성돼서 이렇게 지금 소자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소자들을 이제 디플리션 모드 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N타입, P타입 외에도 인핸스먼트 모드, 디플리션 모드 이렇게 동작에 따라서도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디라는 터미널이 하나 더 존재를 하고, 실제 필드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문턱 전압이나 이런 거를 조절한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CMOS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CMOS 기술은 이제 Complementary MOS 테크놀로지라고 하고요. 쉽게 말하면 NMOS 소자와 PMOS 소자를 하나의 기판에 같이 만들어서 쌍으로 동작을 시키는 소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디지털 회로를 설계할 때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핸드폰,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모든 칩, 반도체 칩들에서 이 CMOS 기술이 사용이 되죠. 자, 이 CMOS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인버터입니다. 간단하게 모스펫 두 개로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P모스펫 하나, N모스펫 하나를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바로 인버터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 인풋 단자가 있고 아웃풋 단자가 있죠. 그래서 인풋이 0일 때는 아웃풋이 1이 되고, 인풋이 1일 때는 아웃풋이 0이 되는 소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0, 1, 0, 1이 될 때 1, 0, 1, 0이 되는 거죠. 자, 여기 회로 동작은 여러분들이 다들 한번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쉽게 말해서 Vin이 0V다. 그러면 NMOS는 켜질까요? 꺼질까요? NMOS는 꺼지죠. 왜냐하면 문턱 전압이 양의 값을 대부분 가지기 때문이고, PMOS는 음의 값을 가지죠. 그래서 PMOS가 켜지면 이 VDD가 V 아웃풋 단자에 나오는 거고, 만약에 VDD 5V가 가해진다. 그럼 PMOS는 꺼지겠죠. 그리고 NMOS는 켜집니다. 그러면 여기 VSS 0V가 출력단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동작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 CMOS 테크놀로지가 가장 많이 반도체 필드에서 활용이 되죠. 그런데 이 CMOS 소자를 어떻게 만드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리콘 웨이퍼라고 하는 그 기판은 P타입 기판을 널리 사용합니다. 널리가 아니고 거의 99% 이상 P타입의 저농도 도핑된, 거의 도핑이 되지 않은 기판 자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NMOS는 쉽게 만들 수 있죠. 이온 임플란테이션 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소스와 드레인 영역을 형성을 해주죠. 여기 보면 지금 바디가 있죠. 이 바디 컨택을 만들기 위해서 P+를 도핑한 거고, 여기에 옥사이드 올리고 게이트 물질을 올리는 거죠. 메탈. 자, 그러면 PMOS는 어떻게 만드냐? PMOS는 N-웰이라고 하는 도핑된, N타입이 도핑된 굉장히 깊은 우물 같은 영역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다 지금 N타입 도펀트들로 도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P+를 도핑해서 소스 드레인을 만들고, 여기에 바디 컨택을 위해서 N+를 도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CMOS 인버터 소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온 임플란테이션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온 임플란테이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하이 에너지 임플란터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해주는 대신에 농도를 높게 하지 못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웰을 형성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반면에 하이 커런트 임플란트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 커런트 임플란트는 이렇게 웰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깊게 도핑을 때리진 못하지만 굉장히 높은 농도를 형성할 수 있는 임플란트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임플란트 장비도 종류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공정 얘기할 때 좀 추가적으로 시간이 되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어드밴스드 세미컨덕터 디바이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FET를 사용해서 D램, 플래시 메모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외에 이제 바이오 센서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용 근적외선 센서, 열전 소자 등의 다양한 반도체 소자 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지훈 교수님한테 듣기로는 디스플레이 수업에서도 약간 반도체 공정 부분을 다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반도체 공정 부분은 중복될 수가 있어서 조금 줄이고 소자 부분을 좀 더 늘려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뭐 건의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뭐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숙제입니다. 숙제는 손으로 직접 풀이를 해서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손으로 직접 쓴 원본 파일들은 시험 칠 때, 최종 기말고사 칠 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일주일 정도 드릴 거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 3번 문제의 경우에 여기에 B타입과 N타입 있는 것 위치를 바꾸지 마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사실 우리가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와 포텐셜 구하는 건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일렉트릭 필드와 차지 구하는 부분은 상세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서 풀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포텐셜 그래프를 미분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 일렉트릭 필드가 되고, 일렉트릭 필드를 미분을 하면 이게 뭐죠? 전화가 되는 거죠. 이건 포화성 이퀘이션이죠. 그래서 이거 활용해서 그리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4번은 에너지 밴드를 먼저 그리시고, 이 각각 세 가지 타입에 대해서 에너지 밴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위치에 따른, 즉 여기에 B 플러스 N, P가 있으면 여기 위치에 따라서 포텐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그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이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밴드가 아니죠. 포텐셜을 그리고 나서 가장 낮은 전압이 0볼트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 그래프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다 하실 수 있겠죠. 이 접합 부분에만 포텐셜 변화가 나타날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스 캐패시터 P타입 기판일 때는 제가 10주차 강의 자료 6페이지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 기판이 N타입일 때 각각 이퀴리빌리엄, 그리고 플랫밴드, 어큐뮬레이션, 디플리션, 인버전일 때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차지,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